안녕하세요. 제가 옛날부터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문학소녀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냥 취미가 그런 쪽이었던 셈이죠. 성격은 아주 소심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은 자라면서 엄마를 가장 많이 의지하고 기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엄마를 여의었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야심한 밤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였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네, 뺑소니 사고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도 전국 곳곳에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던 때였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없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므로 뺑소니 차량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든 가해자를 찾고자 하셨어요. 직접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곳곳에 걸고 다니셨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셨어요. 어렸던 저도 아버지 옆에서 멍한 얼굴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내민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었죠. 아이고 어쩌나 애가 아직 어리네. 근데 엄마가 그렇게 떠났으니 저 집이 정말 힘들겠구먼. 그래도 그렇지. 애 아빠라는 사람은 일을 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계속 뺑소니 차만 찾고 다녀서야 될 일인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네. 저래도 되는가? 사람들은 뺑소니 차량을 찾아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계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 지적이 옳았지요.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셨고 어린 자식들을 책임지셔야 하는 위치에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전단지를 들고서 집을 나서는 일과에만 절여져 계셨습니다. 다른 건 모르시는 것처럼 구셨습니다. 점점 더 그 행위에만 집착을 하시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전단지를 챙기시는 모습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시는 동안에 당연히 아버지는 일을 나가지 않으셨고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집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팠고 돈이 없어서 학교에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고모가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소주를 드시고 널브러져 계셨던 아버지를 발로 차서 깨우셨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뭐야, 누나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서 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연락을 하면 네가 받기나 하니? 너 왜 이러고 살아? 이러고 살 거면 차라리 죽어! 왜 이렇게 살아서 모두를 힘들게 하느냔 말이야. 너 혹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집안에 돈이라도 혹시 좀 있을까 봐. 그래? 너한테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몇 푼 쥐어줄 거라고 생각했니? 야, 꿈 깨!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내가 언제 돈 달랬어? 괜히 지랄이야. 야, 이 자식아. 어머니 쓰러지셨어. 엊그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뭐라고? 어머니가? 원체 건강이 안 좋으셨던 아버지라면 또 모를까. 너무 건강하기만 하셨던 분이 어머니인데 아니 대체 어쩌다가? 네가 이유를 물어? 감히 네가 지금 이유를 물어본 거야? 네 가슴팍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 자식아.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되셨는지! 넋이 빠져 계시던 아버지의 뺨을 고모가 세게 후려치셨습니다. 그 광경을 내내 몰래 지켜보던 제가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삼켜야만 했어요. 뺨을 세게 맞고 나신 아버지는 삽시간에 벌겋게 달아오른 당신의 한쪽 볼을 손으로 가만히 매만지시며 눈을 질끔 감으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옛날 분이셨고 아들, 딸 차별을 좀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아들을 못 낳으신 걸 두고 자꾸만 타박을 하셨고요. 그러신 분이었으니 고모보다는 아버지를 더 당신의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셨음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당신의 아프디 아픈 손가락인 아들 자식이 일도 때려치우고 폐인이 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길거리를 떠돌며 전단지나 하염없이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친할머니의 가슴을 고통스레 후벼 팠을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 결혼을 못하게 했을 텐데. 애미가 부족하고 눈이 못 나서 아들을 고생시키는구나.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야. 전부 내가 잘못이야. 그렇게 가슴을 치시며 매일을 통곡하시다가 결국은 기력이 쇠하여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친가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걸로도 모자라 집구석에 콩가루 밭이라고 할 수 있는 외가보다야 훨씬 사정이 나았습니다. 외가를 논하자면 뭐 이런 집구석에 다 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산 그런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여자와 당신의 귀한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친할머니께서는 후회하고 또 후회하셨습니다. 병상에 힘없이 누워 계신 친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셨죠.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일을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경력이 끊겼던 아버지는 이전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얻으실 수는 없었어요. 급한 대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 하셨는데요. 그런 일의 특성상 규칙적인 출퇴근이나 정기적인 근무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을 다니시며 남는 시간에는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를 돌리셨습니다. 아직 그 전단지를 안 돌린 동네를 찾는 것도 힘들 법했건만 아버지가 대단할 따름이었네요. 혹시 아버지가 전단지를 돌리러 다니시는 걸 아예 멈추지 못하셨기 때문일까요?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모든 사람의 걱정을 사기는 하셨어요. 설마 돌아갔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친할머니께서 얼마 후에 위독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다른 지역까지 가서 현수막을 거는 작업을 하시다가 그곳에 공무원과 마주쳐서 옥신각신을 하시는 바람에 연락이 온 걸 늦게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을 거의 함께 못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울면서 도착을 하셨고 친할머니께서는 흐릿한 시야로 당신의 아들을 간신히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거 그만해라. 제발 나 죽고 나거든. 너 이제 그거 그만해라. 이 못난 애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친할머니께서 뭘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그곳에 모인 모두가 알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뺑소니 사고의 실마리를 찾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드디어 관두신 채 일만 다니기 시작하셨지요. 저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집안일을 싹 다 해놓았었습니다. 좁은 집을 반질반질하게 매일 닦았고 있는 재료들로 밥도 차려놓고 항상 그렇게 지냈지요. 어린아이가 철이 빨리 드는 것에는 다른 환경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가정 환경이 각박하고 힘들고 정서적으로 기댈 데가 없으면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눈을 감으시고 3년이 흘러서 친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때부터 몇 없던 친가 쪽 친척들하고 왕래가 다 끊겼고요. 고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셨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멀쩡하게 굴었어도, 아니 애초에 너만 없었어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시는 일은 없었어. 증오 어린 눈빛과 가시돋친 말들이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사셨습니다. 왜 모두가 나를 탓하지? 나는 내가 꼭 피해자인 것만 같은데 왜 다들 나를 원망하고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만 말을 할까? 깊은 새벽 아버지는 김치 몇 조각에 소주 한 병을 곁들여 목 뒤로 넘기실 때마다 푹 잠긴 목소리로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슬퍼서 저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황급히 모른 척하면서 고개를 돌렸던 듯 싶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저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그런 순간마다 제가 아버지의 곁으로 가서 앉고 이야기를 들어드렸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그 슬픔과 외로움을 나눠 가질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후회가 제 가슴속을 휘젓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시면서 그렇게 술만 드시니 아버지의 건강이 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봐오면서 커온 아이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결국 건강이 크게 망가져서 쓰러지셨고요. 애써 벌어온 돈, 모은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날리기까지 하는구나. 빌어먹을 세상, 이 빌어먹을 발자! 병원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비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숙연하게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저는 전문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재학 기간 동안 한 번도 쉬는 법 없이 아르바이트를 다녔습니다. 한 번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다닐 때도 있었네요. 학기 중과 방학을 가리지 않았고요. 평일과 주말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사활을 걸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해냈어요. 어떻게든 하면 된다는 각오였고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잡았는데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닥쳐온 비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고작 22살이었는데 암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천만다행으로 저는 아직 초기였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돼서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쉽사리 무력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동생은 이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저와는 성격이 완전히 딴판인 아이였어요. 제가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인내심 강하고 이런 성격이었다면 제 여동생은 아주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말을 직설적으로 다 내뱉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보려던 제가 암 선고를 받고 하루아침에 암 환자 신세로 전락해버렸을 때 여동생이 어떻게 굴었는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쌍으로 나자빠졌네. 웃겨 죽겠다. 아버지와 저 두 사람 다 몸이 아파서 주저앉은 형국을 두고 여동생이 그런 말을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 끊임없이 조롱을 내뱉었고요. 하찮은 인생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언니를 보면서 배우네. 너 진짜 말을 그따위로 뱉을 거야? 아픈 사람한테 너는 그러고 싶어? 언니야말로 왜 그러고 살아? 비참하고 구질구질해. 차라리 그만 사는 게 나아 보이는데 이쯤에서 그만 사는 게 어때? 내가 진심으로 조언을 하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는 못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람 가슴에 대고 대못을 박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치료가 더딘 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동생이 저를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대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극복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다 포기하고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면 그게 가장 쉽고 간단하고 편할 것만 같았어요. 아등바등 자꾸만 발버둥을 치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 져버리고만 싶어질 때마다 저희 눈에는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만 아픈 환자가 아니었잖아요. 아버지도 편찮으셨으니까요. 누군가는 반드시 아버지를 돌봐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저희 개인 항암치료, 조직검사, 나머지 각종 검사를 비롯한 치료까지 오로지 혼자 다 진행하고 받고 다녀서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오죽하면 병원에서는 제가 보호자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체력이 받쳐주는 건 다행이지만 역으로 젊기 때문에 암세포가 활발해서 치료가 더 힘든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칠 것 같았죠. 그런 것도 혼자서 다 감당하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그렇게 서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가며 저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버티고 있던 저에게 여동생은 비아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체 언제 뒤질 거야? 그런 비아냥이 들려오면 심장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울한 기분도 달랠 겸 그 당시에 제가 라디오를 유독 자주 들었는데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글을 끄적거리고 있으면 어느샌가 여동생이 그런 저를 발견하고서는 짜증을 냈습니다. 뭘 자꾸 적는 거야? 그래봤자 쓰레기밖에 더 돼? 제발 종이 아까운 짓 좀 하지 말아줄래? 어느 하루는 제가 라디오에서 소개가 된 사연의 내용을 추각해서 끄적거린 종이를 보더니 그걸 박박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정말 화가 나서 분노의 눈물이 맺힌 눈으로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따졌어요. 네 더러운 인성을 왜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나는 네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제발 나한테 이러는 짓 좀 그만둬. 네가 내 인생에 도움 한 번이라도 줘봤어? 도움이 못 될 망정 왜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거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시끄러. 비 따가워. 왜 이렇게 목청이 좋아? 무슨 암 환자가 기운이 이렇게 넘치고 목소리가 커? 아프다는 거 전부 거짓말 아니야? 너는 여태까지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라는 소리는 다 질러놓고 내가 처음으로 목소리 좀 내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어? 너 똑똑히 들어. 내가 언니고 네가 동생이야. 나한테 그만 까불어. 내가 너보다 몇 살이 많은 줄 네가 까먹고 사는 거니? 내가 너보다 밥을 먹어도 한참을 더 많이 먹고 살았어. 그래, 맞아. 언니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지. 그래서 더 오래 살았고 밥도 더 많이 처먹었지. 엄마가 차려준 밥도 나보다 더 많이 먹어봤고 엄마하고의 추억도 나는 기억에 거의 없는데 언니는 다 기억하잖아.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너는 왜 이제 와서 엄마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나는 언니가 원망스러워. 언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너 미쳤니? 진짜 돌아버렸어? 엄마가 돌아가신 게 왜 나 때문이라는 거야? 너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 목격자 찾는 전단지 뿌리고 현수막 거시느라 몇 년을 고생하셨는지 몰라서 이래? 엄마는 사고 때문에 돌아가셨어. 아니, 언니 때문이야. 그때 나는 너무 어렸지만 이것 하나만은 똑똑하게 기억해. 언니가 그 밤에 머리에 열이 나고 아프다고 짜증내고 징징거리면서 오만 난리를 다 치는 바람에 엄마가 뭐라도 사오겠다고 하시면서 나가신 거였잖아. 언니를 달래보려고 엄마가 그날 나가신 거였어. 언니 때문이야. 언니만 아니었어도 엄마는 그때 안 나가셨어. 사고를 당하지도 않으셨겠지.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 죽인 거야! 현기증이 나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가 그때 왜 그 밤에 외출을 하셨던 것인지 잊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여동생의 말을 들으면서도 헷갈렸죠. 저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안 내려졌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분명 없는 이야기인데 여동생이 악에 받쳐서 저러는 걸 보니까 정말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비웃은 여동생은 또다시 모진 말을 남긴 채 등을 돌렸고요. 고민하던 저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편찮으신 아버지가 여동생의 만행이라든가 못된 태도 같은 걸 낱낱이 알게 되신다면 좋지 않을 것 같았으나 제 가슴속에 내려앉은 돌덩이를 치울 방법이 달리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간 여동생과의 일을 다 말씀드렸고요. 여동생이 주장하는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의 상황에 대한 것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여동생이 저를 원망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주 극히 일부나마 이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로 그랬던 거예요? 저 때문에 엄마가 그 밤에 나가셨던 거예요? 저는 원망의 화살은 맞아도 마땅한 사람이었던 거냐고요. 조용하게 참고만 살았던 제가 아버지 앞에서 울며 불며 따진 것은 그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신 아버지는 충격에 빠지신 얼굴로 신음하시다가 다음번에 대답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대답이 저는 제가 정말로 그랬었다는 확인 사살인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아버지를 향해 지금 당장 대답을 해달라는 강요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괜히 저만 더 빨리 상처받고 끝낼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곧 아버지한테 오만 이야기를 다 해버렸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가 된 것입니다. 내 실수였어. 아버지가 받으실 충격을 더 우선시했어야 됐는데 나만 생각하느라 내 속이 편해지고 싶어서 온갖 말씀을 다 드려버렸어. 엄마도 나 때문에 그렇게 가셨는데 아버지마저 나 때문에 잘못되시는 거면 정말 어떡하지? 후회와 죄책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몸이 낫는 대신 아버지가 위독해지신 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버지의 몸 상태가 갑작스레 최악으로 치닫고 난 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임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불러야 할지, 어떻게 친척들을 찾아야 할지, 그런데 부른다고 오기나 할지, 부르는 게 애초에 맞기나 하는 건지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여동생은 저 같은 게 장녀라서 저희 부모님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옆에서 짜증을 냈습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면서 저를 깎아내리더군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동생이 뭐라고 짓거리든 가만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이 몇십 분 남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많은 상념이 담긴 눈빛으로 저와 여동생을 바라보시며 가까이 올 것을 원하셨죠.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영원히 침묵하며 떠나는 쪽을 선택하려고도 했으나 그러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은 당신이 부족한 인간이라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대체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네 엄마가 그날 집을 나섰던 것은 너 때문이 아니었다. 네? 하지만 제가 그 밤에 울면서 때를 썼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어렴풋이 제가 그날 저답지 않게 때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당황해서 그런 대꾸를 본능적으로 뱉었는데 아버지는 대답을 하시지 않고 제 여동생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감동 끝에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제가 아니라 여동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 이제 황천길 떠나시는 마당이라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아니라 언니 때문에 외출을 하셨던 거예요. 언니가 징징거리던 모습 저는 똑똑하게 기억해요. 네 언니는 너를 위해서 그날 때를 쓰며 보챘던 거다. 네가 꾀병을 부렸으니까. 네? 뭐라고요? 꽁꽁 숨겨져 있던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렸던 여동생이 꾀병을 부렸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 무렵에 자주 그랬다고 해요. 저는 꾀병을 부리는 법이 없는 아이였건만 여동생은 딴판이었던 것이죠. 그날도 전혀 아프지 않은데 꾀병을 부리는 거라는 사실을 부모님은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편을 들어주었던 거예요. 여동생이 시원한 걸 먹으면 열이 안 나고 안 아플 것 같다고 막 부모님을 졸라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징징거렸던 것이고요. 여동생은 이 부분만을 머릿속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동생의 극심한 꾀병에 이어서 그날따라 저까지 여동생의 편을 들며 답지 않게 때를 쓰자 아버지는 화가 나셨죠. 엄마는 당신이 밖에 나가서 뭘 좀 사오겠다고 하셨고요. 그래, 아주 당신 마음대로 해버려. 근데 이 시간에 아직 문을 연 가게가 있기나 하겠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고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집을 나서셨습니다. 늦어버린 그 시각에 문을 연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이었고요. 아버지는 그 늦은 시각에 당신이 엄마를 대신하여 나가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동생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기에 나서기 싫으셨던 거예요. 여동생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계셨으니까요. 왜냐하면 나랑 피 한 방울이 안 섞였으니까. 내 친자식이 아니니까. 남은 기력을 모두 쥐어짜서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신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동생은 옆에서 경악에 찬 상태였고요. 알고 보니 여동생이 외삼촌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제 엄마의 오빠 말입니다. 한량이셨던 외삼촌은 그 당시까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상태였는데 다방 레지인가 그랬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태어난 아기를 외삼촌한테 던져두고 며칠 만에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외가는 콩가루 집안이면서 남녀 차별도 아주 잘하는 곳이었어요. 딸보다는 아들이었죠. 외삼촌의 아이를 엄마 보고 키우라면서 외가에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엄마는 심성이 여리셨던 분이라 차마 거절을 못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아이를 맞지 않으신다면 죄 없는 그 아이는 냉정하게 고아원으로 보내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맡겠다고 결정을 내리셨고 아버지는 머리끝까지 열이 받으셨죠. 이혼하니 많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엄마의 결정에 따라 그 아이를 둘째로 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거신 조건은 그 아이를 둘째 자식으로 삼는 대신 이제 영영 외가와 인연을 싹 다 끊는 것이었어요. 외가 때문에 보통 시달리고 신경을 써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당신의 가족들과 인연을 싹 다 끊으셨고 그 아이는 제 하나뿐인 동생이 되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내 식구가 되었으나 아버지는 속으로 사실 제 여동생이 외삼촌의 아이가 맞기는 한 건지 싶은 의심까지 품으신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외삼촌과 놀아났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는 그 시기에 놀아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가운데 여동생은 충격에 휩싸여서 결국 바닥에 콰당 소리를 내며 넘어지듯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렇게 멍한 얼굴로 정신이 나가 있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는 건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모든 비밀을 안고서 떠나실 작정을 잠시 하시기도 했으나 결국 저를 위해 다 밝히기로 결정하셨다면서 아버지를 저를 보시며 한 줄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퍼즐이 다 들어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쩐지 친가도 외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서로 안 뭉치는 분위기였으나 그럼에도 그 사이에서 저희 집에 유난히 겉돌고 배척을 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엄마와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다고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날까지도 후회하셨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렇게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대체 어떤 심정으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길 위를 떠도셨을지, 얼마나 그 속에 많은 한이 담겨 있었을지 차마 짐작조차 하기 어려워서 저는 뜨거운 눈물만 줄줄 흘려댔습니다.
지난 세월 꽁꽁 숨겨져 있던 진실을 알려주신 후 아버지는 영원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서 죄송하다, 사랑한다 이런 외침을 뱉었으나 여동생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넋이 나간 상태로 내내 무표정이었습니다. 영영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여동생은 저에게 말을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온갖 시비를 다 걸어대던 모습은 사라졌고 아예 저와 시선도 안 마주치려 하였죠. 서로가 서로에게 유령인 듯 굴었네요. 이제 여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라고 아버지가 저에게 신신당부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다른 것보다 제 건강을 되찾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금세 여동생의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왔어요.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던 저에게 여동생이 먼저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앞으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2달 내로 집에서도 나갈 거야. 뭐? 너 혹시 학교는? 대학교는 가는 거지? 언니가 상관할 바 아니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다 알아서 살 테니까. 언니도 이제 혼자 알아서 잘 살아봐. 괜히 암 때문에 죽지나 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여동생의 표정은 건조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 연락을 하고 지내자며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아무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심란하기만 했죠. 여동생이 집을 떠나기 전에만 제 마음을 확실히 정리해서 대화를 나눌 생각이었는데요.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와보니까 여동생의 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기고 간 건 작은 쪽지 하나였고 거기에는 나 찾지 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저희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밀려든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외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죠. 무거운 고독이 저를 덮쳐와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짓눌려질지언정 죽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의 의욕을 활활 태우기로 했어요. 끝없는 우울과 고난이 날아드는 게 나의 인생이고 운명이라면 그래 오냐 어디 한번 내가 정면으로 부딪혀주마. 그 다음에 뭐가 날아들지 나도 기대가 된다.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어디 한번 와봐라. 이렇게 생각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웃는 가짜 웃음도 진짜 웃음이 내는 것과 똑같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밖에서 억지로 잘 웃고 다녔어요. 입에는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라는 말을 버릇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시작한 사회생활도 즐겁고 씩씩하게 해내려 매사에 노력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가족 하나 없는 고아인데 누구보다 맑고 명랑한 사람이라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좋게 보여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득이면 이득이었죠. 저를 좋게 봐준 사람들 덕분에 또 제가 좋은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인맥이라는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조건의 여자도 혹시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지 혼자 맞이했던 아버지의 첫 기일 때 저는 청승을 떨며 그런 고민을 했었죠. 결혼을 하려면야 하겠지만 아주 괜찮고 멀쩡한 남자를 제가 만나기를 어려울 거라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었는데요. 때로는 세상의 일이 예측되는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제 남편은 4남매 집안의 셋째였습니다. 위로는 형이 2, 아래로는 막내 여동생 하나가 있었죠. 시댁은 빼어나게 잘 살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는 집안이었어요. 3형제가 모두 무난하게 4년제 대학을 나왔고요. 큰아주버님은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디셨던 회사에서 한 번도 이직을 안 하시고 근속 중인 분이셨습니다. 조용하고 우직하고 성실하신 분이었고요. 작은 아주버님은 기계를 고치러 다니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실하신 분이었고 기계 쪽에 다방면으로 일가견이 있으셔서 이래저래 많이 바쁘신 분이었어요. 2분 다 결혼들을 하셨는데 형님 2분은 공통적으로 직업은 뚜렷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친정 집안이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이 재산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처가들을 두셨으니 결혼을 똑같이 잘하신 셈이었죠. 제 남편 또한 자기 형들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내성적인 편이고 성실했죠.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이었어요. 가타부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잘하니 남편은 주위에서 평판이 좋았고 여자들에게서 인기도 좋았습니다.
그런 남자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인생이 흘러가는 게 너무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에게 가족이 없다든지 모아놓은 돈이 너무 적다든지 재산이라고는 오래된 작은 빌라 한 채가 전부이라든지 하는 그런 객관적인 저의 조건들을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으면 된 거지. 사람 마음은 원래 그런 걸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 남자가 속물적인 것하고는 꽤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네요. 삼형제는 나이 터울도 적어서 한 뭉텅이인데 막내딸인 시누이가 좀 늦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혼하던 때에 아직 대학생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해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이었던 것이죠.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요. 시누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 막내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아들들은 알아서 잘하고 잘 사는 시커먼 사내 놈들이라 아무 걱정도 안 되지만 멀리 타국에 보내놓은 어여쁜 딸내미는 하루에 12번도 더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시누이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두 분의 낙기였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 셋 다 어딘가 조용하고 무뚝뚝한 편인데 시누이는 성격이 활발하고 애교도 있는 편이라서 시부모님의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누이가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시누이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솔직하게 말을 했었고요. 아가씨처럼 성격 좋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에서 사랑받고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아가씨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까지 속마음을 투명하게 내보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이 그렇게 나가버려서 혹시 제가 실수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저를 보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빠들이 자꾸 저한테 너는 언제 철이 들 거냐고 평생 철이 없게 생겨먹었다고 장난으로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진짜 철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부럽다고 말을 해주면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잘났다는 소리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워요. 해맑게 웃는 시누이를 보면서 당황한 마음도 잠시 직설적인 말을 하는 성격의 사람이 고난과 역경 같은 걸 모르고 늘 자기 편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자라나면 이런 어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고 웃음이 지어졌어요. 여동생이 얼핏 떠올랐지요. 시누이가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는데요. 그러자 자동으로 시부모님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미친 거 아니야? 고아라니 격이 떨어지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고아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나 수준 낮은 동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완전히 실망이에요. 역시 그렇지? 나는 고아라는 거 알았을 때부터 보통 악바리가 아닌 게 느껴지더라. 가족이 없으니까 불려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남았구나. 두 분은 저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한 남편에게 실망을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을 부리시는 두 분의 모습을 저는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제 욕을 신나게 하시다가 저를 딱 발견하셨는데 머쓱하게 딴청을 피우면서도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오해라는 소리는 더더욱 안 하셨고요. 그때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얼마 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지에서 형님들을 위해 그곳에서만 파는 특별한 소품 한 가지씩이랑 명품 브랜드 립스틱을 면세점에서 하나씩 직접 골라서 사드렸는데 그래서 설마 저를 그렇게나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 욕을 하시던 와중에 립스틱 욕도 같이 하시더군요.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런 작은 사이즈를 사왔냐고 하시면서 명품 기분만 낸 거지 명품 같지도 않은 선물이라서 웃음만 나온다나 뭐라나. 와, 제가 못된 언행에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형님들 두 분 다 정말 못되셨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겪어보지도 않으시고 무작정 선입견만 가지시고 제가 고아라면서 우습게 깔보시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괜히 저처럼 부족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집안 내에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이 생긴 거라고 남편이 혹여나 그렇게 여길까봐 형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흉을 보고 면박을 주어도 남편한테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어디에도 티를 안 했고요. 제 나름 알아서 해결을 보고 형님들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친분을 쌓아가야겠다는 굳은 다짐만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형님들이 자꾸만 두 분이서만 붙어 다니시고 저는 전혀 안 끼워주시고 아예 배척을 해버리시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안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형님들의 못된 발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여동생 생각이 그날따라 너무 강하게 나는 거예요. 자기를 평생 찾지 말라면서 떠났던 제 여동생인데 말이죠. 식은땀을 흘리면서 깬 저를 남편이 걱정스레 쳐다봤고 저도 모르게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건 형님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도 솔직하게 꺼냈고요. 남편이 심각해지길래 형님들의 마음은 제가 천천히 열면 될 일이니까 여동생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알겠다고 하였죠. 그날은 자다가 깨서 반쯤은 충동적으로 행동을 그렇게 해버린 것이었기에 하루가 지나자마자 괜히 그랬나 싶어서 후회가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고 남편이 제 여동생을 찾고 있다 아니다 이런 소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괜히 들춰내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저는 제가 적극적으로 형님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작은 손가방 2개도 구입하였습니다. 작아서 아주 유용한 가방이었고요. 명품 아니랄까봐 정말 비싸더군요. 제가 들었던 적금을 만기에 해지한 걸로 구입한 것이었어요. 남편의 손은 안 빌렸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집으로 형님들을 초대하였어요. 저희 초대에 2분 다 시큰둥해 하시길래 드릴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며 그럼 한번 놀러 가겠다고 그러셨지요. 맛있는 다과상도 준비를 해서 형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못해 왔다는 기색으로 못마땅해 하는 표정을 2분 다 지으신 채 커피만 홀짝 드셨고요. 저는 제 진심을 담아 형님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형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제 딴에는 최고로 좋은 선물을 준비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네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그려져 있는 쇼핑백 2개를 앞으로 건넸습니다. 2분 다 내용물을 확인하시고는 일단 눈이 커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뿌듯했고 씩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큰형님이 표정을 확 굳히시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람을 회유하려고 들다니. 우리가 이런 선물 하나만 받아도 홀라당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뜻이네?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우리가 겨우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로 보여? 네?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을 뿐이에요. 눈 동그랗게 뜨면서 할 말은 다 하고 그러면서 은근슬에 순진하고 어리숙한 척도 하고 아주 바쁘시겠어.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이러는 것인데 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가혹하신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속상해서 그런 말이 나갔고 그러자 큰형님이 저를 아주 괘씸해 죽겠다는 눈빛으로 노려보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 벽면에 걸려있던 주방 가위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고요. 아직도 눈만 동그랗게 뜨겠다 이거지? 잘 봐도 되도 않는 뇌물의 최후가 어떤 건지. 큰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선물로 드린 가방의 손잡이를 가위로 싹둑 자르셨습니다. 제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형님들이 와 계신 것과 제가 울상이 된 상황을 쳐다봤죠. 큰형님은 가방을 가위로 자르신 직후에 자세로 굳어 계셨고요. 상황 파악을 마친 남편의 얼굴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를 지나치셨습니다. 남편이 외치자 형님들은 당황하시더니 저를 얄밉다는 듯이 흘겨보셨어요. 이런 상황마저 제가 불려시처럼 주도했다고 착각이라도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 먼저 대들었어요. 아랫사람이 싸가지 없게 굴면 교육 좀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여자들의 일이에요. 여자들 일에는 원래 남자가 끼어드는 거 아니랍니다. 형님들이 저를 모함하시는 것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억울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다시 현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형님들은 남편이 저를 두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표정들이 의기양양해졌고요. 저는 남편이 왜 저러는지 몰라서 당혹스럽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럼 나는 여자니까 끼어도 되는 거죠? 금방 다시 모습을 나타낸 남편의 뒤에 웬 여자가 함께였는데요. 바로 제 여동생이었어요. 저는 비명 섞인 울음이 튀어나갈 것 같아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당황한 형님들을 향해 남편은 멀리 떨어져 사느라 소식을 못 주고 받으며 살았다고 하면서 제 여동생의 소개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뭐? 동생이라고? 천의 고아에다가 가족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근데 동생이라면서 하나도 안 닮았네?
저쪽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놀란 형님들이 중얼거리시면서 제 여동생을 쳐다보셨죠. 몸매가 드러나게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여동생은 화려한 화장과 방금 샵에 다녀온 듯한 물결진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심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는 여동생 앞에서 본능적으로 형님들은 마른침을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지체 없이 선빵을 날렸어요. 성큼성큼 다가와서 그 명품 가방으로 형님들의 머리통을 차례로 후려친 거예요. 제가 놀라서 기절할 뻔했고요. 뭐야 이거? 미친년 아니야? 사람을 때리다니 당장 고소할 거예요! 형님들이 소리를 지르셨지만 여동생은 오히려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고소? 그래, 해보세요. 어디 실컷 해보라고. 그랬다가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뭔지 내가 몸소 체험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주먹을 쓰겠다는 건 아니고 내 남자친구가 주먹 자랑 좀 해줄 거예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명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든 여동생이 화면을 켜서 형님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휴대폰 액정에는 여동생이 자기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딱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게 틀림없는 외향의 남자가 여동생의 옆에 붙어서 폼을 잡고 있었어요. 길 가다가 마주치면 자동으로 눈을 내리깔게 만드는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외모이더군요. 형님들의 안색이 삽시간에 창백해졌죠. 여동생은 갑자기 미소를 싹 거두면서 말했습니다. 어이 아줌마들, 귀 끄면 똑바로 후비가 잘 들어라. 한 번만 더 우리 언니 못살게 괴롭혔다가는 내 손에 진짜 죽을 거야. 나는 한다면 한 사람이야. 더 이상의 경고는 없어. 다음에 걸리면 바로 내 손에 죽어. 어설프게 못된 년들은 진짜 백이 못된 년 앞에서 길을 못 폈습니다. 형님들이 정신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여동생을 바라봤고요. 웬 언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길래 무시할까 싶었는데 솔직히 평생 안 보고 살 자신까지는 없더라. 나중에 내가 먼저 찾아가면 자존심 상하니까 차라리 이때 그냥 못 이기는 척 구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당장 따라 나설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언니가 동서들을 잘못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열이 확 받아서 내 다리가 움직이더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다가 괜히 또 아프면 어떡해? 여동생이 괜히 천장이나 바라보면서 시큰둥한 말투를 냈어요. 그게 부끄럽고 민망해서 그렇다는 걸 여동생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감정 표현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여동생을 안아주었어요. 징그럽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짜증을 내던 여동생도 제 울음소리를 듣고는 조용해지더군요.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얽혀있든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자매였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제 여동생을 찾아 나서준 남편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었기에 너무 고마웠고요. 이제 여동생을 되찾아서 그런 걸까요? 저는 더 이상 형님들에게 인정받고 친해지고 싶어서 눈치를 보지 않았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그쪽에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께서는 며느리들끼리 서로 조심스레 대하면서 지내는 게 보기 참 좋다고 하셨고 아주버님들은 제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당신의 부인들이 성격이 얌전해지고 착해졌다면서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하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슬슬 갱년기에 접어들어가는 건지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참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40대가 돼서 그런지 아님 화날 만한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이젠 헷갈리네요. 전에 어디 유튜브 영상 보니까 자식 키우고 시집살이하고 남편만 보고 사셨던 분들이 그렇게 억울해하고 한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벌써 이 나이에 그 마음을 알 것 같을까요? 이 모든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제 남편인데요. 이 사람은 저랑 나이는 비슷하지만 아주 귀하디 귀한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자그마치 위에 누나들이 4명이고요. 그저 주구장창 아들 낳을 때까지 그렇게 낳으셨다네요. 큰 신우가 이 부분에 대해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용철이 저놈은 순전히 시대 잘 만나서 그리고 우리 자매들 때문에 혼자 꽃가마 타고 다녔지.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불쌍하지만 나는 나이 먹을수록 우리 엄마가 안 불쌍하고 그냥 미워. 올케 앞에서 이런 말 할 건 아니지만 말이야. 누님, 그렇게 말할 게 있어? 내 마누라도 있는데 앞에서 그런 말은 좀 자제하셔.
내가 뭐 누나들만 득시글거리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엄마가 왜 안 불쌍해?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렇게 부지깽이 매번 피해 다니며 힘들게 사셨는데 자식들이 불쌍히 안 하면 누가 엄마를 챙겨? 그런데 참 저는 이래서 시댁 식구들이 나란히 모이는 분위기가 싫더라고요. 꼭 이런 식으로 화제가 흐르고 언성 높아지고 누구 하나 울고 누군 취해서 싸우는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남편은 막내고 사랑 많이 받았으면서 누나들한테 맞춰줄 것이지 절대 한마디도 안 지는 타입이었어요. 봐라 봐. 이놈 자식 말하는 뻔세 좀 봐라. 네가 엄마 아버지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쳐누려 놓고 누나들 앞에서 그렇게 주름 잡고 싶어? 얻어먹은 거 많으면 니나 실컷 엄마 불쌍히 여기면서 죽을 때까지 효도해라. 안 말린다. 누님 말 다 했어? 맨날 이런 식이야. 이러니까 엄마가 누나들만 만나고 오면 화병이 나고 체하고 며칠 날아눕지. 어휴 속사납네 진짜. 이렇게 되면 신우들도 한둘씩 일어나면서 인상을 쓰고 자리를 빠지는 거죠. 근데 이땐 분위기가 남달랐던 게 막내 신우가 절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올케, 이번에 큰언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언니도 엄청 벼르고 왔어. 엄마랑 용철이 둘 다 뒤엎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한창 말렸어. 그런 개싸움 안 되려면 한동안 얼굴들 안 보는 게 낫겠다. 옳기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암튼 우리 슬슬 일어날게. 그러면서 파하는 분위기였고 남편은 화가 나서 자기 누나들 배웅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신우들은 주절주절 욕 비슷한 소리들을 하고 어머니는 진즉 취해서 안방에 아주 뻗어버리셨어요. 하지만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제가 이 그림 안에서 제일 불쌍한 등장인물 아닐까요? 저러고들 다 밀물 썰물 빠지듯 사라지면 남편은 그냥 자기도 안방 가서 벌렁 들어눕거든요. 하여간 누나들만 만나면 이렇게 속에서 열불이 더 올라와. 당신 벌써 상 다 치웠어? 주전부리로 먹을 만한 거 다시 조그맣게 차려와. 엄마 일어나시면 한 잔 더 하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 이제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고분고분한 새댁 시절이 있었고 그때야 세상 순하게 다 맞춰졌죠. 먹고 싶으면 당신이 차려 먹어. 나 지금 여기 상 치우느라 허리가 휘게 생겼는데 어쩜 그래? 같이 좀 나와서 도우라고. 어이구, 이렇게 밥상 받을 때마다 상 눈치를 보고 빌어야 되겠어? 됐어, 필요 없어. 이러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인간이 연애 땐 저에게 별이고 달이고 다 윽박질러서 따다 줄 것처럼 굴었답니다. 하지만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뒤 두고두고 사람 피를 말리는 인간이었단 걸요. 앞서 말한 저런 일들이 몰아치고 난 뒤 이후로 명절이라든지 가족 행사가 되면 신우들은 전부 손을 떼버렸어요. 말했잖아 옳게. 난 이제 엄마네 안 가. 엄마랑 영 끊었어. 용철이 보고 알아서 엄마 잘 모시라 그래. 내가 엄마 때문에 그놈한테 별소리를 다 들은 거 생각하면 진짜 그 녀석 똥기저귀 갈아주면 나도 못 가는 데야 그놈은 보내고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데 웃기지도 않아. 큰 신우나 작은 신우나 그 밑은 더 볼 것도 없고요. 행사에 대해 의논 전화를 하면 하나같이 제 남편 욕만 기차게 해대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은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맺는 거예요. 난 몰라. 올케가 그냥 알아서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우리 엄마 엄청 데스해서 오래오래 살면서 올케 괴롭힐걸. 암튼 난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 걸로 연락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발 쓱 빼버리면 전 뭐 하고 싶어서 하나요? 자기들도 말은 딸이라서 차별당했다고 하지만 딸보다도 못하고 시댁 강아지 맛도 못한 존재가 며느리 아니던가요? 저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신우들이 발을 빼니 제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와, 진짜 누님들 한 명도 안 온다나? 미쳤네, 미쳤어, 진짜. 낳고 키워준 정도 모르는 것들 같으니라고.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명절엔 어쩔 거야? 어머님 계속 음식 어쩌고 뭐 많이 해야 된다는데 형님들도 안 온다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남편은 걷다 대고 속 터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뭐. 그래야 성이 풀리는 분인데. 누님들 안 오니까 엄마는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렇게라도 기분 풀어드려야지.
이러면서 남편 역시 저에게 떠맡겼고 저는 수년을 그렇게 해오다 결국 골마 터지게 됐죠. 나 올해는 그렇게 못해. 어머니랑 그 산더미 같은 음식들 반년째 냉동실에서 썩지도 않고 가득 찰 그 음식들 같이 못 만들어. 나 명절 지나고 제사 지나면 알아눕고 못 일어나는 거 알지? 하여간 난 이제 빠질 거야. 남편은 제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 쳐다봤고 그래도 제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좀 놀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겨우겨우 결혼하고 박씨 집안 시집와서 시달렸던 그 모든 일을 이제사 제 손에서 놓게 되나 보다 했어요. 친정엄마도 놀라셨고요. 네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했다고? 아이고, 참 세상이 변하긴 변했다. 난 아무리 못 같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게 바른 말은 못했어. 니들은 참 편한 인생 산다. 애초에 이런 걸로 눈치 보고 해야 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엄마. 낳아준 엄마도 못하는 짓을 왜 남의 엄마한테 해줘야 되는데. 암튼 이제 완전 손 털어야지. 하지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고요. 우리 시어머니 갑질 생명력이란 참 징글징글하게도 길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계기가 생겨버려서 놓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남편이 전화해줘서 알았고요. 저기 들었어? 엄마 다치셨대. 음식 서빙하고 나르다가 미끄러졌나 봐. 그 번화가 쪽 식당 있잖아. 쉬엄쉬엄 일하면서 다닌다는 곳 말이야. 어휴,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 와서 기절할 뻔했다니까 진짜. 아, 우리 어머니가 글쎄. 남편이야 뭐 자존심에 쉬엄쉬엄 알바하듯 다니시는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 엄연히 생계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마땅한 재산도 없고 돈을 좀 헤프게 쓰시는 분이라 여유가 없어요. 암튼 거기서 생활비를 버셨어야 했는데 다치셔서 일자를 잃게 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진짜 아주 죽을 날 받아둔 사람처럼 한탄을 하시더군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걸 어쩌면 좋냐고. 허리도 이 모양 돼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하고 다들 나이 때문에 안 써주는 걸 거긴 그나마 나보고 젊어 보인다고 계산 빠르다고 시켜준 건데 이제 뭐하고 사냐.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남아있는 건 연립 하나뿐이고 아이고 못 살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어머니에겐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전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아휴, 아프신 어머니 뒤치다꺼린 또 아무도 안 알아들겠지. 연로하신 노인네에게 생긴 사고 특성상 미루고 빠질 수도 없겠지. 이런 거 말이에요. 저의 이런 염려는 하나도 오바스러운 게 아니었고 정말 한치도 엇나가지 않고 그대로 들어맞았죠. 엄마 저렇게 아프셔서 어떡하지?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생활비도 이제 부족하시고 맨날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솔직히 먹고 사는데 지장 많으실 거야. 누님들이 도통 한 명도 엄마를 돌볼 생각을 안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뭐 혹시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부탁할 건 아니지? 나도 슬슬 이제 일 시작해야 돼. 나 이미 제사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손 안 대고 나오고 싶단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역시나 예상한 대로 아픈 노인네 상황을 들어가며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엄마를 저렇게 놔두잔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하다. 70 가까운 노인네가 다쳐서 밥도 못 얻어먹고 집에서 저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잠이 와? 난 안 된다니까. 형님들한테 말을 하라고. 그 많은 핏줄들 놔두고 왜 나한테 자꾸 이래? 당신은 우리 친정에 뭐 얼마나 관심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깊어졌지만 이상하게 남편이 물러날 기미를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냉전이 하루 이틀에서 쭉 이어지고 하필 이때 우리 친정 행사도 있어서 더 불편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했고 이래저래 말을 트게 됐는데요. 거기서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답니다. 와, 아니, 우리 친척 언니 결혼식 하나 가주는 거면서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거래할 생각을 해? 내 남편 자리로 가는 거 하나가 그렇게 생색낼 일이야? 뭐? 이거 가줄 테니까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자고? 당신은 말을 진짜 정 떨어지게 해. 내가 언제 거래를 하겠어? 그 친척 처형 결혼식 갈 건데 가는 김에 할 말이 있다고 했던 거잖아. 나 어제 엄마 들여다보고 왔는데 정말 장난도 아니야. 냉장고 꼴도 말도 아니고. 그 집 정리하고 우리 집에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일단 가족 행사가 있으니 어찌저찌 다녀왔지만 가서도 애가 보채고 울어대고 남편은 저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인지 우리 가족한테도 능글맞게 인사를 엄청 해대는 거 있죠. 결국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선을 그었습니다. 모시는 건 못하겠다 진짜. 그건 정말 안 돼. 어쩌다가 나보고 들여다보라고 하면 그것까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암튼 함께 사는 건 안 돼. 나는 우리 친정엄마라도 그렇게 못 살아. 저는 엄청 고민하고 고심하며 말을 했는데 정말 의외였던 게 말이에요. 남편이 예상은 했다는 듯 그렇게 험악한 표정은 아닌 거예요. 웬일로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건가 했는데 와, 더 험난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일 거예요. 당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노인네 저렇게 혼자 둘 순 없고 당신도 싫다고 할 거고. 그러고 뜸들이는 게 점점 좀 쎄한 거예요. 기다려봤더니 세상에 전 너무 놀래서 턱이 빠질 듯 입이 벌어졌어요. 이 200만 원? 어머니? 어머니한테 매달 그렇게 200만 원씩 드리자고? 그럼 어쩔래? 엄마 다리 저렇게 대고 질질 끌면서 움직이셔야 돼. 게다가 나가서 일하는 건 완전 불가야. 치료도 받아야 되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모시자고 했던 거 아니야. 살림 합치면 집도 합쳐서 돈도 남고. 됐으니까 모시는 얘긴 그만하고 돈 200을 얼마나? 언제까지 드리겠다는 건데? 이번 달 한 달만 드리자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연하지. 몸 아팠다가 낫는 게 어디 엄마 마음대로 되냐? 난 최소 6개월은 그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아, 정말 전 이때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허영과 꿈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형편에 자그마치 1200만 원을 반년 만에 나눠서 어머니께 드리자니. 당시 우리 집은 대출도 많았고 얼마 안 있음 학교 갈 아이를 두고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할 시간을 남편은 전혀 주질 않는 거예요. 난 이미 마음 굳혔어. 엄마 집 가서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정도도 못 드리는 게 자식이 맞나 싶더라. 게다가 같이 살게 되면 당신이랑 어머니 부딪힐 게 뻔하고 그거 보고 사느니 그냥 이렇게 무리해서 얼마 용돈으로 도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미 본인이 이렇게 결론을 다 내버렸고 경제권도 거의 남편에게 있으니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 싫다는 표정을 지었더니 그럼 모실 거냐면서 버럭 화를 내니까요. 매달 용돈 드리는 자리에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가서 엄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들여다 좀 보고 자꾸 우리 누님들 얘기 꺼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당신은 며느리로서 도리만 하면 되잖아. 이때는 저도 마땅히 반박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있었고요. 아무튼 그 뒤로 어머니께 몇 번 용돈 드리러 갈 일이 있었지만 저렇게 말해놓고 막상 안 부르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간다지 않았어? 나랑 이준이도 같이 가야 되나? 갈 때 뭐 죽 같은 거 사가면 되려나? 반찬 좀 해둔 거 있긴 한데. 근데 남편은 의외로 그냥 혼자 간다는 거예요. 저야 뭐 따라갈 필요 없어서 좋긴 했어요. 됐어. 당신 어차피 엄마한테 가는 거 귀찮을 거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반찬은 따로 싸줘. 나중에 전화나 드리던지. 말 맞다나 저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 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받은 상처가 있고 어머니는 진짜 말이 세신 분이거든요. 가서 잔소리 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남편 건너서 전달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당시엔 저희 아빠도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저희 엄마도 꽤 허전해하실 때였는데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한텐 자주 갔었는데 이걸 남편이 꼬집어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장모님한텐 그렇게 밥 먹듯 드나들면서 우리 엄마한텐 전화는 해봐? 반찬이나 몇 가지 띵 만들어주고 너무 안 들여다보는 것 같다. 아휴, 시집살이는 진짜 남편이 다 시킨다고 엄청 간섭질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고민이 커졌고 이전에 그만뒀던 직장 언니에게 상담을 했어요. 저 복직하긴 이미 시기가 늦었고 비슷한 계열 회사로 면접 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남편이 무시하는 것 같고 제 인력이 남아돈다고 생각해요. 이걸 자꾸 시댁에 쏟아붓길 바라더라고요. 이준이는 친정 엄마나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거야? 그것만 해결되면 빨리 일하는 게 나아. 남자들도 여자가 일한다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기댈 거 생각해서 함부로 못 하거든.
사실 이 무렵 때 남편이 저한테 은근슬쩍 맞벌이를 권유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오기가 생겼어요. 나 이제 일 시작할 거야. 예전에 알던 직장 언니가 두어 곳 소개시켜 줬었는데 면접 한번 봐보려고.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도 이준이 저만치 컸으니 당연히 일할 때가 됐지. 나도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 거 좀 버겁고 부담됐지. 집에 있으면서 나만 바라보지 말고 당신도 이제 슬슬 일해. 참, 이런 대화를 하고 나니 전 괜시리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이 볼 때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애정 같은 게 느껴지시긴 하시나요? 그냥 정말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뭔가 목적을 갖고 그게 달성되기 위한 퍼즐들처럼 맞물려 사는 것 같아요. 전 시댁 문제만 아니었어도 남편이랑 무던히 잘 지냈을 텐데 이 사람은 애 낳고 난 뒤부터 자꾸 어떤 역할들을 강조하더라고요. 암튼 저는 이후로 새로이 취업을 했으나 뭐랄까요? 정말이지 우리나란 아이 낳고 일하는 여자에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여자건 아니건 결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해도도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애가 아파서 제가 잠깐 휴가를 냈는데 그 다음날 같은 부서 여직원들이 뒷담을 하더라고요. 난 이래서 애 엄마들이 싫어. 앞서 그만둔 그 아줌마도 툭하면 애 아프다고 연차 쓰고 친정엄마가 봐주신 거 갚아야 된다고 가족여행 간다고 휴가 불쑥 내질 않나. 아, 이번에 새로운 아줌마도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결혼하기 싫어진다. 아, 짜증나. 화장실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저는 나중에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가 못 들은 척 했어요. 근데 앞서 제 욕을 하던 그 여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애기는 괜찮아진 거예요? 앞으로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 다 맞출 수 있거든요. 마음고생하셨겠어요. 요거 드세요." 그러면서 뭐 사탕 같은 걸 주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앞뒤가 다르게 느껴져서 무섭더라고요. 그 부분을 집에 와서 남편에게 토로했는데 전 남편의 반응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 뭘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일일이 기분 나빠해. 그냥 참고 다녀. 당신처럼 경력 뚝 잘라진 사람 다시 불러다가 200씩 주고 쓰는 거 당연한 일 아니야. 그 여직원들 대학 멀쩡히 나오고 거기 근속하면서 착실히 급여 올린 애들 아니야. 당연히 흠잡을 게 눈에 보이고 싫겠지. 아, 여보, 내가 뭐 대단한 말을 바랬어? 나 간만에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내 역성 좀 들어주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징징대는 거 들어줘서 뭐가 달라지는데? 맨날 징징거리는 횟수만 늘고 양만 늘어갈 뿐이야. 그리고 당신이 돈 버는데 도움 하나도 안 돼. 빨리 차가운 현실 깨닫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 반대로 난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지? 알면 좀 잘해. 정말 정나미가 뚝뚝 떨어지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저도 맘 같아선 이 모든 걸 깨부시고 당당하게 직장 다니고 남편 코도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더랬죠. 하지만 애들은 왜 엄마가 일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아픈 걸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셨는데 글쎄 독감에 걸렸다지 뭐예요. 아까 소아과 데려갔더니 독감이래더라. 나랑도 뭐 격리하는 게 좋을 거랬는데 나도 옮은 것 같아. 아, 나부터 누가 머리를 때리는 마냥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이준이도 5일은 어린이집 못 가고 격리해야 된단다. 어떡하면 좋냐 이걸. 결국 저는 이걸로 실랑이를 벌이고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다가 친정엄마가 폐렴까지 확장돼 입원하시면서 제 손으로 사직서를 내게 됐습니다. 남편도 이땐 한숨을 푹푹 쉬며 어쩔 수 없겠다며 포기를 하더군요. 별 수 없지 뭐 어떡해. 그리고 참 당신도 시간 되면 엄마한테 좀 다녀와 줄 수 있어? 아니. 그 장모님 돌봐드리고 시간 되면 가달란 얘기야. 내가 지난달 첫 주인가 가고 엄마한테 못 갔거든. 반찬 혹시 먹을 만한 거 있으면 좀 갖다 드려줘. 솔직히 기분 좋은 제안은 전혀 아니었는데 저도 어머니 댁이 너무 안 가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드릴 거 한 번에 만들 겸 휘리릭 반찬을 4~5가지 정도 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어머니께 갔는데 전 여기서 꽤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네? 아니 저기 어머니 300만 원씩 받으셨다고요? 누구요? 어머니 아들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주 눈에서 하트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전 기막혀 죽겠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 아들이 최고다 진짜.
딸년들이라고 눈 감고 지 엄마 등쳐먹을 생각만 하지. 자식 역할하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어. 내가 아주 식당에서 일하면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지만 그 옆에 애들 기싸움에 밀려서 그만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다달이 이렇게 받으니 우리 아들 덕분에 호강하지 뭐냐. 이날 어머니가 저붙들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4시간을 본인 얘기만 떠들어대셨어요. 듣자 하니 다리 다쳐서만이 아니라 거기 아줌마들이랑 싸우고 사이도 안 좋으셨더만요. 그 기에 눌려서 그만두신 걸 남편은 왜 그렇게 불쌍하게 말했던 걸까요? 게다가 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아참, 그리고 너 일 그만뒀다면서 우리 용철이 혼자 벌어 300씩 주긴 힘들 건데 웬만하면 니도 좀 버티지 그랬나?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가슨 아들이 너 보고 애 엄마라고 욕한다고 쪼댔다며? 그리고 이준이도 아프고 사돈도 아프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지만 그래도 좀 참아보지. 돈 200이 어디서 쉽게 나오나? 이야, 어머니고 남편이고 제가 벌어서 나오는 돈에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었더라고요. 제 사정이 뭐고 어떻건 간에 전혀 상관도 안 하고 딱 한 달 받았던 월급 200을 그렇게들 서로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안은 여전히 의문이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 곧장 남편에게 따졌어요. 300만 원이라니? 나한테 200 드린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가 어디서 그런 여윳돈이 있어. 나보고 카드값 나가는 거 따박따박 가계부 쓰라고 하고 하나씩 다 검사하더니 어머니한테 300이나 드리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이때 슬쩍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런 얼굴은 금방 사라지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엄마 아프고 치료받을 것도 있고 한의원도 다닌다 그러는데 그거 일일이 다 먹이긴 힘들어서 그랬어. 6개월만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내가 당신한테 피해 끼친 건 없잖아. 당신이 번 월급 달라고 하길 했어. 뭘 했어. 내가 번 돈 내 엄마 준다는데 그렇게 기분 나빠? 저는 이 대화를 통해 제가 얻은 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더 싸우고 싶지도 않고 언쟁을 벌이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 남편과 제 사이에 더 나눌 뭔가가 없을 것 같단 슬픈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놓아버릴 여유도 없이 그놈의 집안 행사는 또 찾아오고 말했네요. 그건 바로 어머니 칠순잔치였죠. 남편이 아닌 어머니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간 딸만 넷 낳고 아들 하나 낳기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서글퍼서 좀 대접을 받고 싶다. 내가 그래도 늙음하게 말년에 복이 있긴 한 거지. 이준어멈 네가 좀 제대로 준비해줘봐라. 반짝반짝하고 촌스럽게 시뻘겋게 그렇게 좀 해줘라. 남들 다 그리 하더만. 뭔 놈의 요구사항은 그렇게 까다로우신지.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요.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더니 또 얄팍하게 말을 뱉더군요. 엄마가 해달라면 좀 그렇게 해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부페랑 연동돼 있는 홀들 많을 테니까 당신이 인터넷으로 좀 알아봐. 아마 전 이 무렵 때부터 남편과의 대화를 짧게 끊었던 것 같아요. 길게 말해봐야 속만 터지고 이상하게 새벽쯤만 되면 우울감이 들고 남편과 한방 쓰기도 싫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방에 와서 자꾸 남편과는 최소한의 소통만 했어요. 헌데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다고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70년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지식하고 50년대 아저씨들 같을까요? 당신이 지금 이 집에서 딸이자 며느리 노릇을 하는 셈이니 이번엔 누님들을 좀 중재해서 불러 모아봐.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이잖아. 내 말은 누님들이 들은 척도 안 해. 같은 여자니까 당신이 뭐라 얘기 좀 해봐. 전 조금도 내키지 않았지만 진짜 이 큰 행사만 끝내고 두고 보잔 생각이었어요. 하나씩 시든 일도 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거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더랬죠.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신우들 역시 순조롭게 따라와 주진 않았고 이게 뭐라고 제가 중간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건지 답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제 앞으로 말려드는 일거리 다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나 지금 지난주도 대전 갔다 오고 다음 준 중국 가야 돼. 내가 가고 싶어서 출장 다니는 거 아닌 거 알지? 칠순이 일생에 어디 2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손 뗀다 그러면 어떡해. 처음부터 하질 말든가. 그러더니 제 교통 아닌 표정을 보고 자기도 좀 긴장이 됐나 봐요. 이상하게 갑자기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이잖아.
우리 엄마 어린애처럼 그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이번만 잘 좀 넘어가 주라. 내가 이번에 중국 가서 장모님 선물도 같이 사올 테니까 당신도 그걸로 장모님한테 생색 내고 아무튼 서로 잘하고 살면 좋은 거지 뭐. 어? 누가 보면 제가 이 말에 혹해서 다시 손댄 줄 알겠지만 전 이걸 통해서 완전히 마지막으로 시댁 업무를 끝내고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러고 칠순 일주일을 앞두고 무려 저는 독감에 걸리게 되어 엄청 아팠거든요. 하하. 근데 남편은 이때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여기 약 좀 사왔어. 나도 애도 마스크 다 끼고 있으니까 당신도 안 옮기게 조심하고. 아니 또 옮기 시작하면 계속 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고생하니까 하는 말이야. 암튼 좀만 힘내. 연락은 나도 돌릴 테니까. 결국 자기 엄마 칠순 무던히 좀 준비해 달라고 저러는 거였죠. 그래서 어찌저찌 저도 수행 맞아가며 나았고 칠순도 뭔 정신인지 모르게 초대 가수까지 섭외해서 끝냈답니다. 근데 행사가 끝날 그날 저녁 말이에요. 그나마 저랑 말귀가 통했다고 생각하는 막내 신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곧장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게. 좋은 날 애쓰고 고생 많아서 나도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우리 남편한테 면이 도통 안 서서 말이야. 우리 남편이랑 나랑 힘껏 수고비도 져주고 했는데 어째 이 시간이 될수록 용철이랑 얽힌 인사 한마디가 없어? 손님 체대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수고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흰 받은 게 없는데. 저는 일단 끊고 뭔가 이상해서 곧장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까 누님이 주는 거 받긴 했는데 그대로 다 어머니 드려버렸어. 아휴, 그냥 다들 직통으로 저 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저도 막내 신우에게 얘기했는데요. 괜히 박씨 집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말구녕이 안 통하더라고요. 난 엄마랑 연 끊은 지 오래야. 어디까지나 옳기는 수고했다고 돈 쥐어준 거라고. 남편 간만에 처가 행사 데려가서 돈 크게 쓰게 했는데 면이 안 서잖아 진짜. 계속 투덜대고 짜증난다는 신우 때문에 결국 아직도 독감에 여독이 남아 몽롱한 제가 별로 말도 안 나눠본 막내 신우 남편에게 전화해서 직접 감사 인사를 했었답니다. 남편한테 말하니까 괜히 지 매형만 욕하더라고요. 얼굴 한번 안 비추다가 딱 한 번 와서 돈 좀 썼다고 그 드럽게 생색내네 진짜. 어휴, 다시는 얼굴 안 봐야지 진짜.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 어떤 공도 치아받지 못하고 그렇게 칠순을 흘려보냈죠. 저만 열심히 제주 넘고 돌고 뛰고 재롱부린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시댁 따라다니느라 정신없던 사이 저희 친정엄만 그 무렵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 취미를 가지셨는데요. 바로 산악회 모임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여기서 다 같이 지방으로 놀러 가기로 했어. 딱 한 번 금방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 있지. 나이 먹어 자식들한테 데려달라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 또래들끼리 길론 밝고 똑똑한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아. 그 말에 저도 크게 안도했고 엄마 가시는 편에 용돈도 얼마 챙겨드렸답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건지요. 이렇게 쭉 쓰면서 느끼는 건데 제 인생은 굴곡 없인 그냥 못 흘러가나 봐요. 자꾸 어디선가 텅텅 걸리는 것 같네요. 왜냐면 무던히 1박으로 놀러 가신 듯 했던 엄마가 다치셨단 연락을 받은 거예요. 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큰 병원 가보래잖아. 엄마 원래 무릎이 말썽이긴 했고 아유 수술해야 될 거라는데 이 나이에 수술은 겁난다 진짜. 아 나 어떡하면 좋니? 엄마 얘기를 듣고 놀라서 남편에게 애를 맡기고 곧장 엄마에게 달려갔고요. 그렇게 병원 오가는 사이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단 걸 알게 됐어요. 엄마 많이 심각한 것 같아. 무릎 수술해야 된다는데 몇백 든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그렇게 훅 나갈 돈은 없을 텐데 엄마도. 전 이렇게 말했고 당연히 이 부분에선 남편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장모님을 안쓰러워하거나 저의 기분을 거드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죠. 근데 이 인간은 멍하니 TV 뉴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지? 엄마 무릎 수술해야 된다고. 나도 맞벌이 시작해서 쭉 일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해결하는데 알다시피 그만뒀잖아. 그때도 엄마가 이준이 많이 봐줬고. 그래서 말인데 수술비 좀 내줄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은 제 말에 좀 찔렸던지 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난 도리는 하는 사람이야. 장모님 이준이 봐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금옥해드려야지. 그래, 그럼 잠깐 엄마가 아까 톡으로 보내준 내역 있거든? 저는 거기서 내역을 찾아내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당장 간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말하던 인간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300 정도 든다고? 무릎을 뭐 열어야 돼? 근데 이거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 엄마도 대중 없이 주변에서 듣고 말한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해. 아무튼 그 정도 든대. 그런데 이 인간이 바로 어떻게 뭐라고 못하고 계속 말을 돌려가면서 트집을 잡는 거 있죠? 그것도 아주 치사하고 비열하게 말이에요. 암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목돈을 대뜸 내놓으라 그러면 이래서 자식 하나면 골치 아프다니까. 혼자서 다 몰아서 부담해야 되고 이게 뭐냐고. 우리도 돈 나갈 때가 천진데 쎄 빠지게 이래서 이렇게 쭉쭉 물쓰듯 나가버리면 무슨 사는 보람이 있냐? 어머, 여보, 진짜 말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어떡해. 나라고 이런 청구서 당신한테 내밀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내 돈으로 할 수 있으면 했어. 근데 상황이 안 되고 엄만 많이 아프신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해도 남편은 여전히 꿍한 얼굴로 제 쪽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쯤부터 이성을 잃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식이 하나라서 다 부담하니 골치 아프다? 그럼 자기 어머니는 자식이 없어서 당신 혼자 다 냈어? 나 진짜 말을 곱게 할 수가 없네. 누님들 어쩌고 핑계대가면서 당신 옆에 있는 나까지 맞벌이하란 식으로 눈치 줘놓고 뭐? 당신 매달 300 드리는 거 아직 끝나지도 않고 몇 달 더 남았잖아. 와, 어떻게 이딴 식으로 나와 사람이? 남편은 제가 꽤 흥분해서 말을 하고 듣다 보니 지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라 그런진 몰라도 약간 긴장을 빡 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수술비 좀 되는 것 같고 당신한테 이렇게 구걸하듯이 일일이 다 따져 말하고 허락 구해야 돼? 진짜 내 인생 너무 불쌍하다. 그럼 난 왜 자기네 집 식구들 따라다니면서 중재한다고 용 쓰고 어머니 챙겨야 했어? 남편은 여기서 큰 한숨을 들이내시더니 대충 달래려는 손짓을 하며 얘기를 끝내버리더군요. 됐어, 됐어. 이제 그만 알았으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돼. 우선 내가 돈 100만 원은 어찌저찌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나머진 좀 기다려봐. 갑자기 달라 그러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판에 짜증을 내며 얘기를 끝내버렸는데요. 저도 그러면 안 됐는데 하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난 지네 엄마며 누나들 싸움에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놓고 진짜 나쁜 놈이야. 벌 받아야 돼, 그 놈은. 아이고, 됐어, 됐어. 그럴 것 없다. 내가 내면 돼. 적금 하나 끼면 될 거야. 급하게 돈 넣을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괜히 나 갖고 둘이 싸우고 그러지 마라. 각자 가족들 갖고 싸우는 거 제일 볼성사나운 거야. 전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한사코 엄마 본인이 내겠다고 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복잡한 중이었는데요. 제가 잠깐 애 데리러 어린이집 간 사이 엄마는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 공연히 내 수술비 갖고 박서방이랑 싸우고 그러지 마. 엄마 그런 걸로 사위 덕 보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하나도 안 필요해. 딸 사위 싸워가지고 그거 결제해주면 내가 치료하면서 뭐 마음 편하겠어? 전혀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걱정 마. 와, 급기야 엄마가 이렇게 알아서 하게 됐고 남편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돈 얘긴 아예 다 까먹고 있더라고요. 저 보자마자 한 얘기가 이거였더라고요.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암만 해도 그때 막내 누나 그러고 간 거 마음에 좀 걸려. 그때 자기가 대신 전화해서 매형한테 인사했고 나는 매형이 너무 얄미워서 모른 척했는데 사실 누나는 아무런 죄가 없잖아. 일단은 겸사겸사 그냥 밥이나 먹자고 당신이 전화 좀 해봐줘. 엄마한텐 내가 아까 전화해보니까 엄마도 같은 생각인가 봐. 뭐라고?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참.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얘기라고 길을 내매.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막내 누나네 부부랑 우리 부부, 엄마랑 다 같이 갈 만한 한식당 좀 알아나 봐. 나도 적당히 인터넷으로 찾아볼 테니까. 전 여기서 들고 있던 물잔을 콱 내려놓고 남편을 놀아봤어요. 내가 지금 막내 형님 어쩌고 한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되묻는 것 같아? 진짜 뻔뻔하고 배려 없다 당신. 나랑 요 앞전에 뭔 얘기하다 끝났는지 생각도 안 나나 봐. 그러자 남편은 그제서야 눈알을 굴리는 듯 하더니 진짜 얼굴에 느낌표가 그대로 뜨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생각났어?
우리 엄마 아픈 걸로 그렇게 옥신각신해놓고 아예 뇌에서 다 지워버렸나 보다. 내가 당신 엄마 그렇게 대하면 가만 안 있을 거면서. 남편은 제 말에 멍낀 놈이 성낸다고 찔려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장모님한테 내가 뭐 특별히 뭐가 어째서 일부러 그런 거겠어? 나도 우리 집 일하다가 깜빡한 것뿐이야. 알려주고 다시 물어보면 되지 말을 그따구로 하냐 너는? 저는 이날만큼은 그냥 넘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몰아붙였어요. 이게 지금 깜빡하고 자시고 이해받을 일이야? 어? 우리 엄마 수술하려고 돈 얘기 나왔던 거잖아. 나보고 얼마 돈 1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준다더니 종일토록 연락도 없었고 내 얼굴 보자마자 또 네 식구들 뒤치다꺼리 맡기려고 그랬지? 결국 우리 엄마 돈으로 냈어. 어떡할래? 이 말을 하면서 저는 몸이 절로 부르르 떨려왔는데 남편 놈은 찔리니까 막 더 화를 내면서 절 궁지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랬던 증거 있어? 아, 각자 자기 식구들 생각하느라 까먹을 수도 있지. 그러는 넌 네가 평소 뭐 얼마나 우리 가족한테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일일이 가르쳐서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이는 게. 그거 수술비 좀 장모님이 내셨다고 그렇게 억울해 미치겠냐? 이때부터 저는 눈을 부릅뜨고 남편에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쩜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막말로 너 자꾸 엄마들끼리 비교하는데 그럼 나는 왜 당신 엄마 수술비를 당연히 대야 하는 건데? 돈 나 혼자 버니까 아주 물줄기가 나한테 다 솟아나는 것 같아? 말하면 다 나오는 줄 아나. 너 저번에 뭐라 그랬어? 칠순 때 우리 엄마 챙기는 거 말했더니 뭐? 효도는 셀프로 하는 거라고? 그런 개소리나 하던 게 너 아니야? 전 여기서 정말 천둥 번개가 정수리를 스치듯 어마어마한 충격과 깨달음이 일어나더군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셀프? 맞아. 좋다.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그럼 우리 이제 그쪽으로 가자. 어때? 각자 부모님께 잘하고 셀프로 효도하고 효도한 만큼 본인 부모님한테 받아먹으면서 각자 인생 살자고. 이 말에 남편은 이해가 잘 안 됐는지 다시 되묻는 거예요. 전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짐을 챙기고 그대로 현관을 나가며 말했어요. 혼자 실컷 셀프로 네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사랑 많이 받고 살아. 거긴 내가 들어갈 구멍 아니니까 난 나간다. 당신이랑 더 할 말 없고 당신이랑 살기 싫어. 말 걸지 마 이제. 그러고 나가버렸고 엄마 수술하고 집에 오시기까지 한 2주간을 엄마네에 붙어 있었어요. 여기서 애 어린이집 보내고 중간에 남편 없을 시간에 몰래 집에 가서 남은 짐들을 조금씩 덜어왔는데요. 결국 더 길어지는 걸 못 참고 남편이 쳐들어왔죠. 애 어린이집 하원에서 들어오려는데 저희 친정 입구 앞에 남편이 장승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애 데리고 나가서 뭐 하는 짓이야? 하도 장모님 어쩌고 하니까 내가 직접 전화도 못 드려보고 참았어. 알아서 적당히 하고 기어들어왔어야지. 지금 장난해?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집안에 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를 거야? 우리 집이 우스워? 아니,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을 다 만든 거 아니야. 이게 내 탓할 일이야? 전 그대로 애만 들여보내고 다시 현관에서 말했어요.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가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안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들어가서 다시 살 것 같았으면 왜 나왔겠어? 나 생각 많이 해봤는데 암만 생각해도 당신이랑 사는 거 손해야. 그만할래. 뭐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웃기지 좀 말아줄래? 이혼은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남들이 여기저기서 주제넘게 이혼 소리 해대니까 당신도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 장모님 수술비도 없어서 나한테 낑판치다 나가버린 주제에 이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뭐? 내가 왜 이혼을 못하는데? 남편은 제 말을 더 듣지도 않고 뒷짐을 지고 한숨만 팍팍 쉬어대더니 빨리 나오란 거예요. 됐고 서로 힘 빼지 말고 애도 그만 고생시키고 장모님도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나와. 당신만 똑바로 하면 모두가 행복해. 뭔 말인지 알지? 어이가 없네.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엄마를 걱정했는데? 뭐? 이혼할 주제가 안 돼? 그럴 주제 되는데? 당신보다 낫지. 없는 형편에 돈 300씩 시댁에 갖다 붙는 당신보다 난 아주 여유 있어. 어디서 명령질이야? 어우, 이걸 진짜 좋은 말할 때 빨리 들어가서 애 데려 챙겨 나와라. 더 큰 소리 안 나게.
이야, 이 인간 이제 보니 더한 짓도 저에게 하겠더라고요. 저는 번뜩 생각나게 있어 후다닥 들어가서 엄마에게 말하고 그걸 챙겨 나왔고 남편은 지 기준에서 제가 정신 차린 줄 알고 팔짱을 끼고 입구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뭐야, 애는 왜 혼자 나와? 짐이랑 다 갖고 나오라니까. 이거나 볼래? 당신 주제 파악시켜줄 종이야. 보고 화병 나서 찍고 그럼 큰일 난다, 당신. 적당히 보고 돌려줘. 그러고 전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고 남편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걸 받아서 보더군요. 이게 뭐, 뭐야? 땅이, 이건 무슨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이게 뭐, 나보고 이거 어쩌란 거야? 전 그걸 다시 훅 뺏어서 등 뒤로 돌리고 쏘아붙였어요. 뭐긴 뭐야? 당신 주제 파악해주는 종이라고. 이쪽 부지 땅 우리 엄마 거라고 적혀 있잖아. 안 읽었어? 읽어놓고 왜 모른 척해? 현실 부정하고 싶어 죽겠지? 그리고 전 다시 숨을 헐떡여가며 마구마구 쏟아냈어요. 야, 나는 우리 엄마한테 그깟 수술비 안 들여도 물려받을 돈이 300억대 재산이 있어. 뭐? 이혼할 주제? 세상에 그런 말도 그런 자격도 필요하냐? 당신이나 앞길 잘 살 걱정이나 해. 그간 그렇게 어머니한테 올인했으니 알곡같이 다 모아주셨을래나 몰라? 그 돈 천 얼마 나중에 받아다가 영원히 엄마 꽁무니나 쫓아다니면서 쳐살아. 다신 여기 얼씬거리지 마. 그러자 남편은 눈동자가 엄청나게 흔들렸고 막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다, 다, 당신 미쳤어? 어따 대고 말을 지금 그따구로 미치려면 곱게 미쳐. 왜? 현실을 지금 눈으로 보고 나니까 실감이 안 나지? 평소에 내가 얘기한 게 없으니 몰랐겠지. 엄마 재산은 엄마 거고 난 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당신은 아주 나를 천의 고아처럼 부려먹으려 들더라. 그리고 뭐? 자식 하나라 지질이 궁상으로 부모한테 다 쏟아받는다 그랬지? 남편은 상황 파악이 뒤늦게 됐는지 연신 콧바람을 몰아쉬며 이젠 저 말고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이를 갈고 난리가 났더군요. 왜? 분해? 당신도 당신 엄마한테 몰아서 받지 왜? 야구르지? 날 아주 알거지로 알고 그지같이 끌고 가려다가 본인이 그지인 거 현실 파악되니까 죽겠지 아주? 이렇게 저도 잔뜩 독이 올라서 쏟아부은 건 그간 당했던 내용이나 이날 와서도 너무 당연하게 절 한여부리듯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전 말도 제대로 맺지 않고 그 길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은 그 뒤로 우물쭈물거리다가 지 엄마랑 누나한테 다 알렸더라고요. 그래봤자 누나들도 편들어주지 않고 어머니도 뭐 어쩔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눈 말짱이 뜨고 이혼당했고 전 엄마 쪽으로 넘어온 그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혼 갖고 엄마도 꽤 말이 많으셨지만 전날 남편이 찾아와서 부린 꼬라지를 다 알곤 입을 못 다무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저 말고 엄마를 구슬려 달래볼 생각으로 연락했었나 봐요. 아니, 나보고 글쎄 장모님 몸 좀 괜찮으시냐고 연락 온 거 있지. 대충 말하다 끊긴 했어. 이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쪽으로 개수작 부리면 애도 못 보고 더 추한 꼴 당할 줄 알아. 접근 금지야. 이쪽에 그 누구에게도 내가 먼저 하기 전까진 하지 마. 알았어? 그리하여 남편은 세상 지 발밑에 두고 절 골려먹고 함부로 대하다 역공격을 당했고요. 다 쓰러져가는 그 연립에서 자기 엄마랑 단둘이 아주 오붓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막내로부터 받았던 그 월 300씩의 용돈을 모아두었을 리 따위 없었고요. 싹 다 탕진해버려서 아들이랑 세상 그런 원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네요. 이건 역시 그나마 연락해왔던 막내 신우통이 들었어요. 내 동생이지만 나도 더 얘긴 못하겠다. 그냥 내 말은 그렇단 거야. 옳게도 그간 애썼어. 그럼 잘 지내. 앞으로 연락할 일 없겠지만 건강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맺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랑 말이 통하는 사람은 막내 신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암튼 전 엄마의 땅은 그렇다 치고 당장 어떻게 굴릴 계획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은 엄마와 저와 아이 3대가 같이 맞물려 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새로 집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지역 쪽으로 부지런히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고요. 원래 저희 엄만 사위 있을 때 같이 얘기해서 알리고 싶어 하셨지만 전 절대 땅 얘기를 사전에 미리 오픈하지 않길 바랬거든요.
덕분에 인간 바닥 끝까지 다 보고 점검한 뒤 잘 정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거 하나가 가장 아쉬울 뿐입니다. 그럼 제 얘기